안녕하십니까.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 전망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공공부문 리더를 맡고 있는 김정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10년 전의 추억을 되살려서 10년 전에 해양수산 분야에서 물론 비단 해양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슈가 됐었던 사건 하나를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화의 현 주소, 요새 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스마트다, 다양한 관련된 얘기들과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겠고요. 다음으로는 해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사회 변화라든지 트렌드 변화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 해양수산 분야의 트렌드 전망을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바일 하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모바일 하버는 이제 제가 10년에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저도 그 당시에는 이 컨셉을 보고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와, 이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기술에 대한 어떤 특허라든지 또는 기술의 완결성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부터 들었었는데요. 기본 개념은 뭐냐면 초대형 해상 구조물을 즉 움직이는 항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하버 말 그대로 움직이는 항만인 것이죠. 항구 자체에 기동성을 부여해가지고 항만 물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약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을 경쟁력과 특장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만에서 배가 이제 도크에 정착을 할 때 다양한 이슈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항만이 가득 차 있는 경우에 배가 먼 해상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제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바일 하버가 직접 선박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선적을 해서 다시 항만으로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이 한마디로 이제 컨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모바일 하버가 10년 전에 성공을 했을까요? 지금 요새 근처에서 혹시 모바일 하버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실패했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10대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이 돼서 그 당시 정권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 개발, 기술 상용화, 테스트베드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요. 부산 앞바다에서 3차에 걸친 시연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모바일 하버의 컨셉과 그리고 이 개념들을 가지고 사업화 모델을 만들고 과연 이 모바일 하버가 어떤 시장에서 통용 가능할지에 대한 그 피지빌리티, 즉 타당성 검토를 했고 고투마켓 전략, 즉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주로 타겟이 되는 국가들은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중남미 이런 쪽에 즉 항만이나 부두를 대규모 투자를 들여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부의 어떤 그런 자금이라든지 또는 기술력이 낙후된 지역에 이제 이런 모바일 하버를 수출하는 것을 사업화 모델로 삼았었습니다. 자, 이게 기술의 완결성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시장성이 없어서 또는 사업화 모델이 문제였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의 완결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연구하시고 R&D를 진행하셨던 교수님들이라든지 다양한 산학연의 관계자분들 말씀은 실제 이 부분이 기술의 완결성도 문제가 있었지만 조금 더 투자에 집중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에 더 집중해가지고 이 기술 개발을 사업화시켰다면 성공 가능성도 있었겠다라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실제 시장 조사를 하고 수요 조사를 했을 때도 특히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아프리카의 항만들 그리고 중남미 쪽에 있는 항만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패가 됐는데 제가 왜 시작을 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이제 화두로 떠오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 그리고 혁신이라는 단어, 혁신 성장 상당히 많이 얘기들 하시죠.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자 이 부분을 좀 주제로 던져보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앞서 모바일 하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즉 우리나라의 현재 디지털화 수준과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생활하시고 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얼마나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 세계의 좀 저명한 리서치 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세계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하는 다양한 디지털 인덱스들이 있습니다. 즉 디지털화의 어떤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들인데요. IMD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3위의 디지털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EIU에서 발표하는 디지털화 수준,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에 2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5위권 안에 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화 수준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들 그리고 산업 생태계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디지털화는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했고 그 이전부터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즉 기술 쪽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상에는 상당히 많은 실패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공공부문 디지털화 1위를 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디지털 정부에 대한 인덱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수치는 2020년도 기준이라서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2위의 디지털 정부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이제 2010년, 11년 이쪽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1위를 이제 처음 달성해서 우리가 행정 분야 그리고 전자정부 분야 이쪽에서 디지털화 수준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뒤처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리딩하고 있다. 이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다양한 연구개발 그리고 기술적 어떤 노력들, 투자, 그리고 실패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수십 번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의 변화들은 실제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사실은 아니죠. 특히 이제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2016년, 17년부터 이제 계속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종류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상당히 급격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들은 단일 기술로서의 어떤 효용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술이 융합되고 또 이종산업 간의 융복합화가 같이 진행되면서 즉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크게 제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산업 생태계 차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될 그런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디지털 신기술들을 잘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응용해서 또 이종산업 간에 연계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와 기업들은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기업이나 국가들은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눈에 보이는 많은 지표들과 많은 결과물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 분야입니다. 다들 걱정하시는 게 기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즉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혁명, 즉 신기술들의 융복합화에 따라서 인력 구조가 재편성되고 새로운 관련된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반대편의 주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삶의 질 그리고 삶의 수준, 삶의 양태, 형태 이런 수준인데요. 초연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불편했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성을 제고한다든지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과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편의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 데이터들이 워낙 난무하다 보니까 또 요즘 많은 사회적 이슈들로 제기되고 있죠. 개인정보의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가 엄청 되고 있고요. 이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기업 정보들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연결된다 그러면 소득의 양극화 현상도 더더욱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거시 환경 변화 속에서 해양 수산 분야의 좀 디지털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해양 정보의 디지털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진행 중에 있고요. 이는 이제 공간의 초연결화,
그리고 이용자, 사용자의 프로슈머화, 그리고 해양정보 서비스의 진흥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정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디지털 해양정보의 산업 생태계도 바꾸고 있는데요. 이 해양정보 산업 생태계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보 수집부터 데이터의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프로세스 과정, 그리고 유통 플랫폼을 통한 유통, 그리고 최종 이 데이터의 활용자인 정부와 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에서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리적 공간의 디지털화, 그리고 해양 공간의 초연결화, 또 해양정보 서비스의 진흥화 등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해양수산 분야의 특히 해양정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이러한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하에 데이터 생산이나 구축에 집중해왔던 과거의 정책 집중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해양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 산업 분야, 에너지 분야, 또 과학기술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분야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축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실제 축적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표준화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가 제기가 됐고요. 또 중복 생성, 중복 축적 이런 이슈들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 축적 이후에 정보로 활용하고, 그리고 또 이 데이터를 지능화 단계까지 와서 활용하는 어떤 이런 활용성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측면을 보여주었죠. 지금 요새 들어 현재와 미래의 해양수산 분야의 집중 정책 분야로는 주로 다 축적된 데이터들을 연계시키고 활용하고 가공하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해양수산 정보의 인텔리전스화, 즉 지능화를 블루프린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각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해양수산 분야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나 해양수산 정보 서비스 허브 센터를 구축해서 데이터 기반의 항만, 물류, 교통, 안전, 수산 에너지, 각각 다른 분야의 연계 서비스와 그리고 또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해서 어떤 민간 기업의 신규 사업 모델 발굴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해양수산 정보 서비스 허브, 이런 다양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선순환 투자를 유도하고, 또한 특히 해양 레저 관광 분야에서의 연계 활성화 등의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해양수산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글로벌리 해외 시장에서 디지털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항만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만의 경우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밸류체인을 얘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C사이드와 포트, 그리고 랜드사이드로 이루어지는 그 다양한 밸류체인, 즉 가치사슬이 있는데, 이 가치사슬 안에서 다양한 기술들과 다양한 융복합화된 서비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부분을 이제 스마트 항만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혁신들이 이러한 가치사슬의 어떤 진행 단계상에서 서로 융합되기도 하지만 이종산업 간의 어떤 기술 융합, 복합화 이런 부분이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제 C사이드 같은 경우, 즉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물류의 접점과 교통에 이르기까지 VR이나 AR 기반의 어떤 새로운 경험 서비스들, 실시간 디지털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IoT 기반의 원격 운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 또 운송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자율주행, 그리고 지능형 위험 관리나 자재 관리, 관제 관리들을 통해서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이런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포트 쪽도 마찬가지고요. 랜드사이드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든지 또는 연계 협력에 대한 체계 부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교통 체계, 통합 플랫폼 솔루션, 이런 다양한 부분에 새로운 신기술들이 적용되면서 이 스마트 항만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항만을 구현하고 있는 탑5 항만을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 부분이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들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기관이라든지 언론사들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른데,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여기서 들고 나온 사례 5가지 그 항만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세계적으로 가장 물류량이 많고 그리고 대형 항만입니다. 상하이, 그리고 싱가포르, 로테르담, LA, 그리고 함부르크 각각의 스마트 항만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통합 데이터 허브를 범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서 단순하게 항만뿐만 아니라 이 항만 배후지와 연계되는 연계 지역들 그리고 연계 산업들과 연계하는 통합 빅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LA 항만 같은 경우 보면 실시간 공급망 관리 인프라를 항만에 구축을 함으로써 생산성, 효율성을 엄청나게 향상을 시킨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었던 그리고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 스마트 하이퍼루프 시스템, 함부르크 스마트 항만 같은 경우는 이런 하이퍼루프 시스템을 항만에 적용해서 더욱더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만 다음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급격하게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수산업 쪽입니다. 수산업 쪽의 어떤 디지털화를 이끌고 있는 트리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공급망 관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디지털 정보 생성과 그리고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양식장, 중개업자, 리테일러, 소비자 그리고 또 관련된 연계 지자체들 이런 다양한 수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급망 관리가 진행 중이고요. 물론 밸류체인상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이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동으로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판매와 생산, 구매 이런 각각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또한 데이터들도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실시간 연계 기반의 어떤 유통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양수산 정책에 따라서 이런 수산업 공급망 관리의 디지털화에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민간 기업들도 이렇게 수산업 분야에 또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융복합화시키면서 이러한 유통체계를 구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들, 즉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신기술의 융복합화 그리고 이런 디지털의 융복합화 확산에 따른 어떤 사회의 변화 그리고 산업 생태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과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고 변화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한 장으로 좀 도식화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해양수산 분야의 세 가지 크게 목표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분야 내에서 즉 해양수산 산업 생태계 안에서만의 어떤 기술 혁신과 서비스 혁신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스마트 이동체라든지 스마트 안전 분야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분야 이런 다양한 분야의 어떤 데이터들과 연계를 시켜서 해양수산 분야의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사업 모델을 혁신을 시켜야만이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스마트 솔루션들이 궁극적으로 해양 환경 그리고 어촌 주민 삶의 질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항만이라든지 재해재난 안전 등 해양수산 분야 이슈의 해결 속도를 빠르게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발표를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또 좋은 다양한 콘텐츠랑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